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악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장은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그 하나의 장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예약의 필요성, 예약의 정비,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어떤 공식적인 행사,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죠. 거기 행사인 제향과 연양, 쓰이기 위해서 지은 노래죠.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307쪽에 보면 그 악장 개관 나오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첫째 줄, 둘째 줄, 예약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인 제향과 연양에 쓰기 위해 새로 지은 노래 가사들을 따로 묶어서 악장이라고 한다. 일종의 이 악장은 그래서 이제 축포라든가 카펫의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펫을 쫙 깔고 나면 축포를 쏘죠. 그래서 308쪽의 마지막 단락에 이제 보면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악장에. 그래서 첫째는 왕실의 국가적 행사로서 대표적인 노래에 해당하는 제향. 거기 보면 제향에 제례악이라고 써놨죠. 제례악. 그다음에 회례악 해놨죠. 이게 이제 연양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30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둘째, 왕실의 국가적 행사에 쓸 목적으로 만든 송축적인 노래다. 송축적인 노래. 노래 가운데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한문으로 된 노래 가사죠. 이런 것들을 지칭해서 이제 악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 310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남녀 상열지사라고 뒷단을 받고 있던 동동, 이걸 송축적인 신도가로 대체했다는 거죠. 신도가는 새로운 도읍지란 뜻이죠. 이게 정두전이 지은 악장인데 새로운 도읍지. 뉴 캐피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장은 이제 보통 그 크게 우리가 한문 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토 악장이 있고요. 토를 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문 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장 중에 특히 이제 국문 악장의 대표적인 것이 311쪽에 보시면 둘째 줄에 용비어천가하고 그 셋째 줄에 월인청강지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비어천가는 뭡니까?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런 걸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월인청강지국은 달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죠. 부처님의 자비. 자, 천개의 강은 만백성이죠. 만백성에게 비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중요한 악장이 되겠고요. 311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신도가 감구는과 같은 작품은 소교의 형식적 전통에서 창작됐다. 이 소교에 보면 이제 그 낙구의 아으라고 하는 시작이 되는 게 있죠. 아으 다롱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소교적인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도가 감구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화산별곡이나 오륜가나 연형제곡, 이것은 경기체가, 그러니까 뭐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런 게 나오겠죠. 용비어천가 어린청강지국 같은 장편 노래는 새로운 형식이고, 한문으로 쓰여진 작품들은 한시의 형식적인 전통 속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건너가고요. 316쪽.
자, 악장의 유형과 형식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한문악장이라는 게 있죠. 이 한문악장이라는 게 이제 보통 악장의 본래 영역이다. 31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악장의 본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317쪽의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보면 이제 이 악장은 주로 사언 중심의 시경치라고 나왔죠. 이 시경의 그 글들이 이렇게 네 글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글자씩 네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시경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문 악장들이 이제 그 317쪽을 보시면 317쪽 아랫부분에 나오면 뭐 천권 동수지곡, 그다음에 응천곡, 그다음에 축성수 등 뭐 여러 작품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한문학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학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문학장들은 주로 거의 대부분의 이런 말들이 한문으로 쭉 써져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319쪽으로 가보시면 319쪽을 펴보세요. 거기에 그 축성수라는 게 있죠. 319쪽.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연애, 세 번째 행에 경하여. 경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애, 세 번째 줄에 똑같이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여니까 이게 경기체가 형식이라는 거죠. 경기체가 형식을 악장에다가 적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320쪽에 보면 현토악장이라고 나오죠. 토를 다는 거죠. 현토악장.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정도전이 지은 세 작품 모두 태조 이성계 위협을 예찬한 노래들이다. 태조의 빼어난 무용담, 무의 무자에다가 용감할 용자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게 납시가고요. 위화도 해군의 정당성이 정동방고, 그리고 등극 후에 문치를 중심으로 조선왕조 창업의 당위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문덕국이라는 거죠. 뭐 그런 예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1쪽에 이제 보시면 현토한 내용이 나오죠. 끝에 보면 이제 한이이다, 뭐 언이요, 하셨다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현토학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4쪽입니다. 324쪽. 이걸 보시면 국문학장이라고 나오죠. 우리말로 이제 이야기가 됐다는 건데, 자, 325쪽에 보면 표 6-3에 이 국문학장에 대한 예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신도가 그 다음에 신도 형승곡. 이 형승곡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형이라는 건 모양이고 이 승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 이길승자죠. 첫 번째 뜻이 이길승. 근데 이게 두 번째 뜻으로는 좋을승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뭐 명승지 이러면 이름난 좋은 곳이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근은 영비어천과 월인천강지곡 부루헌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325쪽에 자 거기 보면 신도가가 나오죠. 자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난 옛날에는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좀 고쳐주세요. 양주 꼬울이요. 양주 고울이요. 양주 고울이요 이런 뜻이겠죠. 뒤위에 이 뒤위는 경계를 나타내는 고입니다. 뒤에 신도 형승이셨다. 새 도읍지로서의 빼어난 모습을 갖췄다. 이런 얘기죠. 개국 성왕이 성대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루셨다는 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루어 놓으셨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잣다운디어. 이 잣은 이제 성입니다. 성, 캐슬.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당금경. 지금의 경치. 당금경. 지금의 경치를 이야기하겠죠. 이게 성답구나. 그래서 성수 만년하샤 만민의
함락이죠. 이 함은 모두 함자입니다. 만민의 함락할 때. 모두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함락이니까. 아의 다롱들이 알판. 이 알판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는 이런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앞에는 한강수여 뒤흔 뒤에는 이 뒤라는 게 히읗종성체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뒤가 히읗이라는 걸 달고 다녔죠. 히읗종성체언입니다. 뒤에는 삼각산이요. 덕중하신 강산지음의 만세. 만세는 이제 만년 이런 뜻이겠죠. 누리소서. 그러니까 만년 누린다는 건 뭐겠어요? 영원히 살아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새 왕조의 번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리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5쪽에 그 신도가 바로 밑에 보면 나오죠. 하륜의 신도영 승곡과 도인 송도곡 그 이제 그 뒤에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창작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6쪽으로 넘기시면 326쪽에 감근운이 나와요. 326쪽입니다. 두 번째 그 시 있죠. 사해 대바다죠. 바닷가 깊이는 바닷가의 깊이는 닷세 줄로 자이리언이와 이거는 재겠지만 덕택 이 택은 못택자입니다. 연못 덕의 연못 깊이는 어떤 줄로 재겠습니까? 향복 무강하샤 이 향자는 누릴 향자예요.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세를 누리소서 이렇게 나오고요. 일간, 이 간은이라는 건 낚싯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낚시. 한 낚싯줄에 이제 대해 명월, 밝은 달. 그러니까 밝은 달 아래에서 낚시한다는 뜻이겠죠. 이것 또한 임금의 은혜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왕업을 송축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6쪽의 밑에서 다섯째 줄 나오죠. 마지막 행에 일간 명월로 미뤄 왕업을 송축하는 주체가 상촌에서 처사적 삶을 누리고 있는 유학자로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랑의 노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영시에서도 보면 이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죠. 네, 이제 그 작품 중에 How do I love thee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할까요? 이런 그 시에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How do I love thee?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할까요? Let me count the ways. 나에게 방법을 세게 하십시오. I love thee. 난 당신을 사랑을 하는데 to the depth and breadth and height.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my soul can reach. 내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나옵니다. 자, 327쪽으로 이제 가보면 용비어천가 2장이 나오죠. 뿌리 이게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가 깊은 남간. 남간이란 건 나무는 이런 뜻입니다. 나무는 이 원래 이제 나무는 나무인데 이 명사가 활용되는 걸 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무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하고 기역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고경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없고 여름이 열매입니다. 하나니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마래 이것은 가뭄에라는 뜻이죠. 가뭄에 아니 그칠새 그치지 않아서 내히 이뤄 내가를 이루어서 발 아래 가나니 바다에 간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월인청강지곡이 그 밑에 나오죠. 월인청강지곡. 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세종이 지었다고 하는 악장체의 참불가죠. 악장체.
이 악장체로 참불갑니다. 그래서 세존일 살보리니 이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석가 세존의 하신 일을 말씀드릴 것이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죠. 만리 외, 만리 밖에 이르시나 눈에 보는가 여기 사바소서. 여기십시오. 세존 말 살바리니 세존의 하신 말을 말씀드릴 것이니 천재. 이 천재 할 때 이 제자는 원래 시를 제자인데 원래는 이게 천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재는 천년. 말이시나 귀에 듣는가 여기 사바소서 나오죠. 특히 이제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는 125장으로 무려 돼 있죠. 125장. 125장으로 돼 있어서 327쪽에 그 월인 청강지곡에서 두 줄 내려가면 나오죠. 1장에서 16장의 서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실증하고 있는 17에서 109장의 본사,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이제 결사겠죠.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월인 청강지곡은 그 석가의 일대기를 노래한 장편 소사시다. 327쪽의 마지막 단락 세트 줄 나오죠. 이게 용비어천가고 불교적 송찬의 노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328쪽으로 가보시면요. 328쪽 제일 아랫부분에 인용문 나오죠. 적인, 이 적인은 오랑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랑캐 서리에는 사이에 오랑캐 사이에 가시여서 오랑캐가 그 다음에 이제 갈위언을 해요. 갈위언을 갈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침범하거늘 기산으로 이 올마샴도죠. 올마샴도 옹기심도라는 뜻이에요. 이말 옹기심도 한할 뜨듯이니 여기 좀 빠져 있네요. 한할 뜨듯이니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야인서리에 가시야 야윈이 가래언을 침범하거늘 덕원 올마샴도 덕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긴 것도 하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악장의 장르 형성과 가정과 장편 악장 이렇게 나오는데 악장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331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나오죠. 거기 밑줄 좀 치세요. 331쪽.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창업을 이룩한 태조와 태종의 영웅적 행동과 독성을 기리면서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드러내려는 서사시적 성격의 악장이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31쪽의 마지막 단락. 그러나 동시에 용비어천가는 그동안 잠복하고 있던 단영 악장의 서사적 속성도 함께 전경화되는 또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전경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자로 쓰면 앞전자에 경치 경자에 대를 하자입니다. 이제 그 포그라운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포라는 게 앞이란 뜻이고요. 이 그라운드라는 게 이제 땅, 또 어떤 근거를 만들다 이런 뜻이죠. 포그라운딩. 그래서 이 일종의 이제 이 정경화는 이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이죠. 뭐 의문적인 거라든가 사회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의 요소들의 상호작용,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지배적인 요소를 앞서 드러내서 전경화하고 나머지 요소는 후경, 백그라운드. 이후 디우자에다가 경치 경자를 써죠. 이게 백그라운드죠. 담아서 체계화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전경화와 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고 싶은 내용들을 문장의 전면에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전경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나머지는 뒤쪽에다 내세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2쪽에 이제 그 셋째 줄에 보면 용비어천가가 교술적 성격과 서사적 성격을 동시에 드러내는 양식적
복합성을 가진다. 이 교술이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서사적이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입니다. 시간의 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악장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제7장 시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